네, 알파균입니다. 알파균의 경제뉴스 시작해 볼게요. 밴드에서 알파균 검색하시거나요. 유튜브에서 알파균 띄고 경제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주위 분들에게 추천 부탁드려요. 비트코인은 태블릿 PC일까, 스마트폰일까? 라는 기사인데요. 인플레이션 우려로 주식시장이 주춤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금으로 통하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는 인식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데요. 테슬라가 보유 현금의 약 8%를 15억 달러네요. 비트코인으로 보유한 것처럼 금융투자액의 10% 정도는 비트코인에 넣어야 할까를 두고 고민하는 투자자가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코로나 항체 가진 산모의 아기 78%가 항체 보유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임산부가 맞은 게 더 좋다는 얘기도 되는데요.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WHO가 영국 정부가 임산부 접종에 소극적인 이유는 임산부의 임상 데이터가 적어서입니다. 하지만 모더나와 화이자가 개발한 메신저 mRNA 백신은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작은 단백질을 만들고 바로 분해되는 물질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mRNA 백신이 임산부와 태아에게 큰 위험이 되지 않을 거란 주장이 나오고 있죠. 제주 맥주 테슬라 여권 통했다. 업계 첫 코스닥 입성한다고 하는데요. 98억, 135억. 와, 2020년에는 더 올랐네요. 제주 맥주는요, 일명 테슬라 요건이라 불리는 이익 미션런 요건으로 상장 심사를 신청해 주목받죠. 테슬라 요건은 적자 기업이어도 성장성이 있으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시가총액 300억 원 이상, 벤처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 5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간 매출이 30억 원을 넘고 직전 2년간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이어도 가능하네요. 모텔 앱 넘어 슈퍼 앱으로 몸값 5조 야놀자 IPO 시동. 야놀자 매출은요, 2017년에 545억에서요, 2019년에는요, 2450억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설립일은 2005년이네요. 온라인으로 숙박, 레저, 교통 등 예약 서비스를 하고 있죠. 오프라인은 클라우드, 호텔 솔루션, 호텔 프랜차이즈 등 하고 있고요. 직원이 1600명이나 되네요. 과거엔 모텔 앱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엔 식당과 철도, 렌터카, 레저 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앱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슈퍼 앱으로 바뀌고 있네요. 전체 직원의 40%가 연구 개발 인력이에요. 특히 공들이는 분야는 객실 예약, 체크인, 체크아웃, 객실 관리, 회계 등 호텔 자산 관리 시스템 PMS입니다. 야놀자는 미국 오라클에 이어 세계 2의 PMS 사업자인데요. 2019년부터 인도의 이지 테크노시스와 한국의 가람, 시리얼, 산하정보시스 기술을 차례로 인수할 경우입니다. 세계 27,000곳 안팎의 호텔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죠. 증권가에서는 야놀자의 비교 기업으로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뽑고 있어요. 2019년 매출이 47억 달러, 약 5조 3천억이었던 에어비앤비의 기업 가치는 작년 말 나스닥 상장 첫날 865억 달러, 약 100조 원까지 치솟았네요. 그러면 에어비앤비가요, 5조의 매출인데 기업 가치가 100조였어요. 그럼 20배가 되는 거죠. 매출의 20배, PSR 20배인데요. 자, 그러면 야놀자는 얼마일까요? 2450억, 예, 2500억이라고 치고 이거에 20배면은 5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네요. 근데 빅리그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에어비앤비는 미국에 상장돼 있고 야놀자는 한국에 상장하는데 같은 가치로 해도 될까요? 10분의 1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천억이 나오는데요. 깜짝 실적 거둔 엔비디아 반도체 품귀 사태로 8% 폭락했네요. 자, 이 폭락한 이유로요,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 수요가 있다고 하네요. 엔비디아는 GPU는 암호화폐 채굴에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고, 엔비디아는 최근 이더리움 채굴에 특화된 칩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 기대가 컸지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은 우리 사업의 작은 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이날 GPU가 암호화폐 채굴용으로 쓰이는 걸 막기 위해 그래픽 카드에 기술적 제한을 걸기 시작했다고 밝혔죠. 이는 개입용 풍기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엔비디아는 이런 조치는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관련 매출 확대 기대를 확 낮췄습니다. 자, 이럴 때 암호화폐 관련된 GPU가 딱 나온다면, 시장에 나온다면 열광적인 또 반응이 있을 수 있겠네요. H&M GS 칼텍스 원유 10년간 운송하겠다는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자, H&M 옛날 현대상선이죠. H&M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해운 우임 상승으로 지난해부터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9,800원에 영업이익을 올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 발배자 흥하해운 매각 작업 안개 속으로 들어갔네요. 하지만 매각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공사 측은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명확한 입찰 전차 변경 없이 잘 알려지지 않은 거영해운이 흥하해운 지분을 매각하면 추후 특혜 시비 등에 헤말릴 수 있다는 게 우선 부담입니다. 잔금 상승 등 인수 후보가 지분 참여를 조건으로 각종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해양진흥공사의 고민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사는 흥하해운 M&A를 다음 달 중순까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흥하해운 파산을 막고 고용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은 M&A란 판단에 변함이 없는 걸로 알려졌죠. 잔금 상선, 거영해운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방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재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재입찰을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운업에도 한번 이런 인수합병이 몰아치고 있네요. 돌아오는 김승현 회장, 하나 미래산업 챙긴다고 하는데요. 이 지배구조를 한번 그래프로 된 걸 한번 보실게요. 김승현 하나 회장 주요 역할입니다. 하나에서는요, 항공우주 방산 미래기술 확보와 세계시장 개척, 수소 등 친환경지 에너지 사업 역량 강화 하나솔루션 하고 있고요. 하나건설은 글로벌 건설사와의 협력 및 경쟁력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승영 하나그룹 회장이요. 하나의 지분 23% 정도 가지고 있고요. 김동관 하나솔루션 사장이 4% 정도 가지고 있고요. 김동관 하나솔루션 사장이 50%를 가진 H솔루션이요. 하나를 또 5%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H솔루션이 하나와 합병하게 되면 김동관 하나솔루션 사장이 많은 지분을 가지게 될 걸로 이쪽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죠. 자, H솔루션은 하나에너지, 하나종합화학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자회사론요, 하나솔루션, 하나생명, 하나건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네, 이렇게 있고요. 베이징대 중국 1분기 18%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네요. 옌 부소장은요, 12%가량은 작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조 효과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지난해 1분기 중국 GDP는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다. 중국이 지금 같은 방식으로 GDP를 측정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M 부소장은 또 수출 동력이 약해지면서 분기별 GDP가 계속 하락하고 연간 성장률은 8%가량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 가운데 기조효과를 빼면 실제적인 성장률은 5.5% 수준이 될 거란 예상인데요. 5.5%도 어딥니까? 굉장하죠. 자, 중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계속 관련된 소식을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중국이요, 경제 67년 뒤에 미국 제치고 세계 1위 오를 거라고 합니다. 네, 67년이면 좀 6, 7년이네요. 예, 제가 잘못 봤어요. 6에서 7년. 예, 너무 멀다 했더니 2027년 정도가 되면요, 네,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또 세 가지가 있긴 해요. 급속한 고려와 GDP 대비 높은 부채 비율, 그리고 탈주도형 성장 모델이고요. 이에 대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런 위협이 중국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겠지만 궤도를 탈선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이런 위협을 잘 인식하고 있는 데다 부채 감축과 거대 도시와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네요. 네, 뭐 중국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그냥 얘기할게요. 배그라운드 있죠? 모바일이요.
인도 재출시가 급한데 중국과 인도 분쟁에 발목 잡혔네요. 네. 인도 정부가요, 지금 텐센트가 같이 배틀그라운드를 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배틀그라운드 발매를 못하겠어요. 네. 이미 하고 있는데 서비스 중지한 거죠. 자, 읽어볼게요. 인도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크라프톤의 직격탄이 됐다. 인도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이용자가 가장 많던 국가다. 시장 조사 기관인 센서 타워에 따르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지난해 9월까지 인도에서 전체 24%인 1억 8천만 건이 다운됐다. 크라프톤은 인도 서비스 재개를 위해 지난해 11월 현지 법인을 세우고 자체 유통에 나섰다. 하지만 서비스 재개 일정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인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사이트는 지난해 11월 이후 업데이트가 끊겼다. 텐센트와 크라프톤의 특수관계도 문제다. 텐센트는 크라프트 지분 16%를 보유해 장의장에 이은 2대 주주다. 마샤오 이 텐센트 부사장이 크라프톤 등기 임원이기도 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사가 바뀐다 해도 텐센트와 연관성이 높은 게임인 만큼 인도 정부가 재출시를 허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장의정이 인도의 문제라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크래프톤이 노력해도 중국과 인도와의 외교관계 개선 없이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게임이 정치에 많이 지금 연유되고 있어요. 중국 제품 차단에 반사이익, 싸다 악몽엔 선제적 대비 나서야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요, 정말 중국에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요, 한국 반도체 수출 비중을 볼게요. 네. 중국에 39%나 수출하고 있네요. 와, 그러면 중국을 수출 못하게 하면은 한국 반도체 매출의 40% 정도가 빠진다고 심하게 얘기하면은 정말 타격이 크죠. 네. 미국 경제 석학들 바이든 슈퍼 부양책 놓고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소식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반면 노벨 경제학사 수상자인 폴 크루먼 뉴욕시립대 교수는요,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바이든의 부양책 플랜은 과도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양책 규모가 경제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어리석은 건 아니지만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지 않으면 만약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더라도 미 중앙은행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경기 회복의 역설, 금융시장 금리 쇼크를 맞았네요. 네,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산 이동하나, 국제금리가 뛰면서요, 글로벌 유동성이 주식 등 위험자산에서 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연 1.5%를 넘어설 경우 주식의 평균 배당 수익률을 웃돌기 때문인데요. 작년 기준 S&P 지수의 배당 수익률은 연 1.5%인데요. S&P 다우존스 하워드 실버블렛 수석 분석가는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일 뿐만 아니라 투자 매력까지 높아지게 됐다며 상대적으로 모든 주식이 위험하게 됐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국채금리 급등세가 일시적 형상에 그칠 거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글로벌 채권 운용사인 핑코 데니엘 이바신 최고 투자 책임자 CIO는 경기 회복세가 강화지겠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며 기술 혁신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채권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배당주에 투자하고 좋을지 사람들이 드디어 비교하는 시점이 오기 시작했네요. 자, 미국 금리 관한 소식을요. 계속 볼게요. 뉴욕 증시 2월 실업률 발표하는데요. 개선된 인플레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에 주목할 경제 지표는 고용 동향이죠. 5일에 2월 실업률이 나옵니다. 1월 실업률은 6.3%, 작년 12월 대비 0.4%포인트 떨어졌죠. 앞서 4일 공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켜봐야 합니다. 고용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올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앨런 파월의 수모, 문재인 정부에 주는 시사점은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입니다. 자, 트리플 리가 있어요. 그 리플레이션, 경기 회복, 리벤지 컨섬션, 보복 소비, 리스타클링,
재고 축적의 접두어를 딴 용어인데요. 정책 측면, 처방 측면에서 리플레이션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국면을 뜻하고요. 너무 뜨거우면 테이퍼링 우려가, 너무 차가우면 통화 정책의 무력화 명제가 불거지기 때문입니다. 트리플 리에 대한 확신이 선다면요. 최근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상승 우려를 극복하고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대 경제수장이 최우선을 두고 있는 고용 착취를 목표에만 중시해 대규모 부양착과 금융 완화 정책을 고집하다 보면 시장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문제도 그런데요. 이미 시장에선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단기 국채를 매각해 그 재원으로 장기 국채를 매입해 장기 금리를 안정시키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같은 보완책 없이 대규모 부양책을 추진한다면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우려가 줄어들기 힘들 거라고 하네요. 테슬라, 애플, 아마존 대형주 급락했습니다. 거품 붕괴 전조인가요? 라고 되는데요. 자, 미국 증시에서 급락은요,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이 배경입니다. 금리 급등이 버블 경고 적신호가 된 것이죠. 안전자산인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위험자산인 주식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됩니다. 이날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 신규 청구수가 70만 건으로 집계돼 직전 주보다 11만 건이나 줄었다고 발표했죠. 시장은 이를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는 신호로 포착했습니다. 페드 인사들은 고용시장이 아직 취약하다며 부양정책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인데요. 고용지표 호조 속에 1.5%를 넘어선 국채금리는 오후 들어 순식간에 1.6%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날 미 재무부가 실시한 7년물 국채금리 입찰 결과 10년 사이 가장 부진했다는 소식이 국채금리를 수직 상승시켰어요. 기준금리 변화에 영향이 큰 5년물 국채금리는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드디어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죠. 금리 급등 무방비 땐 거품 붕괴 트리거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묶고 있는데도 대출 이자가 급등하는 것은 긴축 예상으로 시장금리가 상향 곡선을 그리는 데다 은행들이 당국의 가계부채 축소 지시에 맞춰 우대금리 폭을 깎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출금리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까라는 점인데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6일 1.427%로 다소 진정됐지만 조만간 다시 솟구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통화당국의 입김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되는데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통화 완화 정책 축소를 부인했음에도 하루 만에 금리가 급등하며 쇼크가 나타났습니다. 돈줄을 조이기도 전에 시장이 지레 겁을 먹고 긴축 없는 긴축 발작 징후를 보인 것인데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빈번하게 나타날 것 같네요. 금리 상승에 흔들리는 성장주의 여신. 네, 여신 누구냐면은 캐시우드죠. 성장주 여신 캐시우드는 여전히 그래도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아크사 유튜브 채널에 올린 40분짜리 동영상을 통해 오히려 현재 상황이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2016년 금리 인상기에 가치 경기 민감주가 오르고 성장주가 떨어졌지만 2017년에는 성장주, 경기 민감주, 가치주 모두 오르는 환상적인 증시 강세가 펼쳐졌다며 올해가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는 또 성장주로만 더 자금이 쏠렸다면 다 큰 버블과 같은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며 성장주가 조정을 받고 가치주가 오르는 현재 상황이 오히려 더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건가요? AA보다 A급 회사채 평균 수익률 10대 1로 쑥 올라가고 있네요. 자, 그래도요. 네, 여기서 보려고 할 거는요. 국채 장단기 금리 차를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요. 국고채 10년 3년 보겠는데요. 회사채가요. 지금 이게 회색 션이에요. 한번 보시는 분들은 볼 때 회사채 3년에서 국고채를 3년을 뺀 그 스프레드가요. 94로 치솟고 있습니다. 네, 이럴 건요. 바로 이제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거네요.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니까
정말 어떻게 될지 봐야겠네요. 커지는 인플레 공포, 재정 퍼붓던 정부, 출구 전략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아까 회사채 금리 얘기하던 대로 한 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잘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시장에서는요, 일반적으로 AA 플러스 등급 3년물 회사채와 10년물 국고채를 비슷한 물건으로 평가합니다. 채권 중에서도 유동성이 높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간에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내는 기간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대상으로 꼽히면서인데요. 그러나 최근 국채 10년물 금리가 월등히 높아지면서 회사채에 대한 시장 수요가 쪼그라들 가능성이 커졌죠. 특히 AA 플러스 등급 우량 회사채의 금리가 연초에 크게 오르면서 추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저가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국채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IB 업계 한 관계자는요, 캐리 트레이드 금리 차에 따른 수익 실현 수요가 일부 금리가 높은 A등급 회사채로 향하는 분위기라며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이제껏 하향 일색이던 국내 기업들 신용도가 상향 기조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풀이됐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돼도 A등급 이하의 낮은 신용도를 가진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더 수월해질 거란 얘기인데요. 앞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A등급 회사채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재정 퍼붓던 정부 출구 전략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요,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파월 의장의 시장의 시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시각이고요. 시장은요, 미국 전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시각이죠. 파월 의장은 전날 미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물가 상승률 목표치에 도달하는데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금리를 장기간 동결할 뜻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루 앞서서는 하원에서 미국의 경기 회복이 불완전하다며 고용 상황을 보면서 당분간 현재의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인데 이를 달성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게 파월 의장의 인식입니다. 그는 아울러 추가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동성 공급을 위해 국채와 기관의 담보채권 매입을 현재 속도로 유지할 것이라며 경제 상황은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멀리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금리의 급등에 화들짝 하는 국고채 매입 카드 꺼냈다는 소식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은은 이날 예정이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올 상반기 5에서 7조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국고채 발행 물량이 상당 정도로 늘면서 변동성이 확대된 시장금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한경에세이 생활의 포트폴리오네요. 자, 누군가를 만났대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 식품점의 규모만 달랐지 하나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식품점을 운영하시던 분이요, 자기는 그 이병철 회장 있잖아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그 삼성전자를 경영하듯이 자기도 그렇게 경영한다고 해서 적은 글입니다. 가게 임차료와 종업원 인건비를 계산하는 재무가 있어야 하고, 과일과 채소를 들여오는 구매와 유통 업무, 상가의 손님을 우리 가게로 유인하는 마케팅, 심지어 건너편에 있는 경쟁업소의 취급 물품 변화와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는 소문에 대비한 전략기획도 있어야 했다.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업무의 다양성과 내용은 대기업과 다를 바 없었다고 하네요. 현대중공업 상장 주관사 선정 임박했어요. 기업가치 6조 인정받을까? 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수준으로 몸값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건설사 조선사와 같은 유형자산을 많이 보유한 제조업종의 회사는요, 주로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을 통해 기업가치를 매기는데요. 현대중공업 순자산 5조 6천억을 고려하면 6조 원의 몸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 1.06배의 PBR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동종업계 삼성중공업은요, PBR이 0.89, 대우조선해양은요 0.68에 그칩니다.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까지 감안하면요, 더욱 쉽지 않다는 분석이네요. LG그룹과 결별하는데 LG상사 뒤늦게 상폭견 등록. 왜? 네, 일단 그 내용은 보다요, 이 내용을 한번 전해드릴게요. 5월 출범을 했던
LG 신솔 주주도 새 그룹명 찾기에 분주한데요. 구광모 LG 회장의 삼촌인 구본준 LG그룹 고문이 새 그룹의 대표를 맡아요. 업계에 따르면 당초 유력한 그룹명으로 점쳐졌던 알파벳 L로 시작하는 사명이 이미 상표권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새 그룹 출범 이후에도 한동안 LG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LG 상사와 LG 하우시스는 그룹 지주사인 LG 주식회사와 내년 말까지 82억 원과 197억 원 상표권 사용료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 존슨앤존스 백신 긴급 사용 승인됐다고 합니다. 와, 이게 뭐 꽤 괜찮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여긴 큰일 났어요. 지금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가 공동 개발한 백신에 대한 불신이 퍼지면서요, 유럽 각국에 재고가 쌓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요, 26일까지 프랑스가 공급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0만 회분 중 16%, 독일은 20%만 사용했습니다. 이탈리아는 25%가량만 썼어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온 변이 코로나19에 별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도 다른 백신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진 이유입니다. 제네카 백신 재고가 쌓이자 각국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네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투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일본 주식교환 인수합병 쉬워진다. 사업재편 사전 승인 절차 없애야 된다고 하네요. 없앤대요. 28일 니혼게이자 신문에 따르면요, 일본 정부는 대주주가 회사를 매각하는 대가로 인수기업의 주식을 받으면 이를 팔 때까지 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 세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네요. 미국에 맞서는 투자하지 말아라. 보유 종목 공개한 버핏 회장. 네. 버핏 회장은요, 이날 투자자들에게 요즘은 채권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세계 채권 투자자들은 암울한 미래에 직면한 상태라며 독일과 일본에선 채권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1981년 9월 15.8%이던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작년 말 0.9%에 그쳤다고 지적했어요. 로이터 통신은 지난주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서 주식시장이 휘청이는 와중에도 버핏 회장은 채권을 멀리하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버핏 회장은 서한에서 버크셔 해드웨이, BNSF, 애플이 각각 버크셔 해드웨이 상위 3대 보유 종목이라고 밝혔습니다. BNSF는 버크셔 해드웨이가 2010년 인수한 미국 철도 기업인데요. 버크셔 해드웨이는 2016부터 애플에 투자했고 이후 2년간 주식을 매집했어요. 버크셔 해드웨이가 애플에 투자한 금액은 311억 달러, 35조 원이었고요. 애플 주식 가치가 급등하면서 평가액이 1200달러, 135조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작년 수출 55% 줄었지만 세계 7위 지켰네요. 5.5% 줄었지만 죄송합니다. 세계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2019년 2.9%보다 조금 커졌어요. 세계 수출국 자리는요, 중국이 차지했네요. 작년 중국 수출액은 전년보다 3.7% 증가한 2조 6천억 달러로 한국의 5배에 이릅니다. 중국은 2009년부터 수출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2위는 1조 4천억은 미국이고요. 독일이 1조 3,800억 달러, 네덜란드 6,700억 달러, 일본 6,400억 달러, 홍콩 5,500억 달러를 뒤를 이었고요. 한국 뒤에는 이탈리아 4,900억 달러, 프랑스, 벨기에 등이 있네요. 넷플릭스 아시아 시장 우위 K 컨텐츠를 지킬까? 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넷플릭스는요, 최근 20조 원을 컨텐츠 투자하기로 했고요. 여기서 절반은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에 들어가고요. 업계 관계자는 강력한 컨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보유한 경쟁사들의 컨텐츠 구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의 신규 컨텐츠 수는 10년 전보다 2,000편가량 감소했어요. 더 이상 독점점 지위가 어려운 난국을 한국 컨텐츠로 타개하려고 합니다. 한국 컨텐츠에 많이 투자해주면 뭐 좋죠. 카지노 업계 수건사업 비대면 서비스 가능할까? 라고 합니다. 자, 필리핀에서는 좀 이게 가능하대요. 비디오 스트리밍은요, 고객이 전화와 같은 통신 수단으로 카지노 사업장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게임을 하는 방식입니다. 고객은 온라인으로 게임 진행 과정을 볼 수 있고요. 박병력 한국 카지노업 관광협회장은
이미 미국, 유럽, 필리핀 등의 글로벌 카지노 업체들은 정부 지원 아래 발빠르게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국제 경쟁력의 확보와 매출 회복, 고용 유지 등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네요. 수수료 샤넬글 맞춰야 입점. 백화점의 꽃의 높이 무신사입니다. 예, 백화점은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에 대해 평균 10에서 15% 판매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어요. 여성, 남성 패션 브랜드의 판매 수수료는 3, 40%인데요. 3대 명품으로 꼽히는 샤넬은 특히 수수료율이 낮아요. 무신사는 백화점의 판매 수수료를 10% 수준으로 맞추지 않으면 입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셈법이 복잡한 이유는요, 10에서 20대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 무신사의 높은 콧대를 세워줄 여타 브랜드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에 직면할 수 있어서인데요. 수십 개 브랜드가 매년 생겨나는 가운데 백화점은 판매 수수료 정책을 수십 년간 유지했습니다. 백화점에 입점하려는 브랜드가 많으니 협상 테이블에서 몸을 낮출 필요가 없었어요. 백화점 관계자는 자체 온라인 플랫폼에서 입점 브랜드 30%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무신사가 오프라인 유통사에 턱없이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비슷한 컨셉트인 유니클로 수수료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입점시키기 어려워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뉴스 사용료 갈등 이유로 확산됐네요. 자, 페이스북한테는 좀 악재인데요. 이유는 지난해 12월부터 IT 기업들의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 사용료 조항 역시 이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유는 해당 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강제로 기업을 분할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앞으로 페이스북과 구글 등은 전 세계에서 호주와 같은 규제 법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개선문 혹은 고생문 앱 유니콘이네요. 옐로우 모바일은요, 6년 전에 2015년 6월 기업가치 1조 원을 돌파했어요. 공격적으로 M&A에 나서면서 기업가치는 한때 4조 원까지로 치솟았어요. 스타트업 연합체라는 컨셉트로 단기간에 가치를 끌어올렸고요. 하지만 규모를 쫓으며 몸집을 무리하게 키운 것이 문제가 됐죠. 무리한 투자로 수십 건의 소송에 휘말렸고요. 2017년부터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거절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4조 원이 넘는다고 평가됐던 기업 가치는 급락했고요. 엑시트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옐로우 모바일에서 일한 최정우 옐로우 트래블 전 대표는 스타트업은 어떻게 유니콘이 되는가를 통해 빚쟁이 유니콘은 들어오는 돈을 끌어다 자신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쓰고 있다면서 사업적으로 의미 있는 성장을 만들기보다 추가 투자 유치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제 사설입니다. 나라 미래 망치는 전국토 매표 토건 사업이네요. 여권은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동남권 메가시티 선물까지 준비했고요. 부울경 메가시티 순환철도 건설에만 2조 2,800억 원 등이 들어가고요. 호남권에는 호남 초강여권 에너지 경제 공동체 카드를 안겼고요. 48조 5천억이 소요되는 전남 신안의 해상풍력 외에도 전북 새만금 태양광 등을 결합시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호남의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겠다는 구성입니다. 충청권에서는 이미 차려놓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밥상 외에도 1조 6천억 원짜리 충청권 광역 철도 사업을 약속했죠. 한국 스타트업 가능성 넓힌 쿠팡 미국 상장이라고요? 김경중 딜로이트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적었어요. 쿠팡의 상장은요, 국내의 스타트업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현재 유통을 비롯해 의료, 교육,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고 있다. 쿠팡이 미국 증권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된다면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또 국내 스타트업들도 미래 사업가 잠재 투자자들의 개념을 국내 범주에서 벗어나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
디지털 사업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국경은 무의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재화의 수출과 수입은 쉽지 않았지만 오늘날 그러한 경계는 희미해졌다. 전 세계 어디서나 창의적 아이디어로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플랫폼 경제에서 국경으로 사업자의 정체성을 구별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DLENC 3년간 지배주주 순이익의 15%를 주주 환원하겠다고 합니다. DLENC는요,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하는 지배주주 순이익의 15%를 매년 주주 환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배주주 순이익의 10%는 현금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하고 추가로 지배주주 순이익의 5%만큼 자사주를 매입해 주주 환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주주 환원 방식을 현금 배당 외에 자사주 매입을 병행하는 형태로 다양화했고요. DLENC는 배당에 대한 불확실성을 덜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주들이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배당 정책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하네요. 이지스 운용 서울 남대문 3부 빌딩 1,1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3부 빌딩은요, 지하철 4호선 해연역과 남대문 시장 입구 옆에 위치했습니다. 최근 신세계가 문을 연 레스케이프 호텔 인근인데요. 과거 3부 토건이 본사로 사용하다 삼익압기가 2014년 660억 원에 건물을 사들였고요. 이후 삼익압기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대문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따라 업무용 빌딩을 관광 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등으로 바꾸는 재건축을 추진 중이었어요. 신축 규모는 지하 5층, 지상 20층입니다. 이지스 역시 계약서상 정비사업 관련 정부 승인 등의 내용으로 봤을 때 건물을 헐고 호텔로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육가공, 캐틀팜, 세주인 찾기 돌입, 매각가는 수백억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캐틀하우스, 여러분 사용해 보셨나요? 저는 사용은 안 해봤네요. 캐틀팜은요, 2010년에 설립했고요. 2012년 한미 FTA 발효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2016년에는 매출 971억 원을 기록했고 2018년 1163억, 처음으로 매출 1000억 원을 넘겼죠. 2019년 매출은 전년 대비 25% 성장한 1444억 원을 기록했고요. 주로 미국산 프리미엄 소고기 브랜드 엑셀비프와 프리미엄 시그니처 앵거스를 주력 제품으로 납품합니다. 자체 소고기 식당인 캐럴하우스를 운영하는 한편 HML 제품 9종도 판매 중인데요. 공격적으로 성장해왔지만 재무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2018년 영업이익 32억 원을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판가비가 52억 원, 전년 대비 67% 급증하면서 영업이익 8억 원에 머물렀어요. 육가공 및 식당 업종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큰 것이 이유인데요. 2019년 판관비 중 급여는 전년 대비 45% 늘었습니다. 확장 정책으로 단기 차입금도 전년 대비 2% 증가했네요. 호텔로 VR 호텔을 보여주니 예약률이 2.8배 쑥 올라갔다고 합니다. 셀트리오 오너 2세가 이제 등기이사에 오르게 됐네요. 자,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요, 서 부사장은 서정진 명예회장의 자녀 중 처음으로 이사회에 합류할 전망입니다. 서정진 명예회장은 슬하에 이남을 두고 있는데요. 서 부사장이 장남, 차남이 서준석 셀트리온 이사는 운영지원 담당장으로 미등기 임원입니다. 어깨 안팎에서는 서 부사장이 사내 이사로 선임되면 이사회 의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사회 의장은 이제 자녀가 하고요. 전문 경영인이 이제 셀트리온 경영을 할 거라고 얘기는 했었죠. 브런치 밀리의 서재와 손잡고 전자책 출판 나서네요. 자, 브런치에서 글 쓰시는 분들도 있죠. 네, 청취자들 분에서도 있습니까? 카카오와 밀리의 서재는요,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자책 판매 플랫폼이 밀리의 서재와 연계한다면 카카오 페이지에 연계된 당 구독료를 받는 웹소설처럼 향후 브런치에 연재한 소설, 시, 에세이 등의 판로가 확장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카카오 페이지로 텍스트를 상업화하는 데 성공한 만큼 카카오가 비슷한 수익 구조를 브런치에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런치는 카카오의 블로그 서비스인데요. 일반적인 블로그 플랫폼과 다르게 사용 허가에 앞서 신청자의 글을 브런치 에디터가 심사합니다. 때문에 연재물의 질이 높다는 평가고요. 브런치 연재를 디딤돌 출판 시장에서 성공한 저작들도 많아요.
지난 2018년 출간된 베스트셀러에 오른 90년생이 온다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브랜치를 통해 책을 출판한 작가는 현재 21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상생 고객 두토키 잡자 KT PB 시장에 진출했네요. 가격과 품질 모두 만족시키는 PB 상품 외에는 KT의 우수 중소기업 발굴 프로그램인 KT 파트너스 프로그램이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 파트너스는 우수한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 KT가 품질 자문을 제공해 제품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판로를 지원해 사업 영역 확장을 이끄는 상생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PB 브랜드 역시 KT 파트너스 프로그램처럼 KT 내부 사용성 평가 및 외부 품질 인증 기관 등의 품질 인증을 받는 등 품질 신뢰도가 높은 제품 위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KT 관계자도 펩샵은 국내 기술력 있는 전문 업체와 협력해 KT 품질 자문을 받은 제품들만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KT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세요. 버핏 미국에 반대로 투자 말라. 채권은 지금 때가 아니다. 자, 버핏은요 이날 자신의 실수도 인정했어요. 그는 2016년 항공우주 방위업체인 PCC를 인수한 것과 관련해 내가 저지른 설수라며 너무 많은 돈을 지불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당시 버크셔가 최대 규모인 321억 달러의 PCC를 인수했지만 지난해 8월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98억 달러를 상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버핏 회장은 PCC 인수로 이 사업에서 최고인 훌륭한 회사를 사들인 것이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PCC가 좋은 수익을 낼 것이라는 결론을 낸 내가 옳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수 가격은 과했지만 PCC의 사업성에 대한 믿음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입니다. 잘했다는 건지 못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재정 퍼붓던 정부 출구 전략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더리움 만든 천재 개발자 비탈리그 부테린은 누굽니까? 네, 러시아계 캐네디언입니다. 네, 캐나다의 이민 2세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태어나서 갔으니까요. 블록체인과 사랑에 빠진 부테린은요, 2012년 캐나다 워털루대에 입학했지만 곧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캠퍼스 생활보다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경험하는 것을 선택한 거죠. 이때부터 부테린은 블록체인 기술이 특정 서비스에만 국한돼서는 대중화가 되기 어려움을 깨달았습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수차례 상용화가 가능한 앱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부테린은 결국 다양한 앱을 만들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직접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더리움 백서는 자퇴 1년 후인 2013년에 공개됐고요. 찰스 호스킨스, 게빈 우드 등과 이더리움 재단을 설립한 부테린은 2014년 암호화폐 공개 ICO를 진행하고 1,800만 달러 약 200억 원을 모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더리움은 대규모 펀딩에 성공한 첫 ICO로 이름을 알렸죠. 이더리움 대단하네요. 유통공룡 코스트코 시간당 16달러 최저임금 실험했어요. 올렸네요. 쫙. 자, 이직률이 높은 유통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코스트코가 임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코스트코는 최저임금을 2018년 14달러, 19년에는 15달러로 인상했습니다. 보너스까지 합치면요, 평균 임금이 시간당 24달러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어요. 코스트코가 선제적으로 임금 인상을 단행할 수 있는 것은 실적 호조인 배경입니다. 일찌감치 온라인 사업에 공을 들인 결과 지난해 매출은 1632억 달러로 전년 대비 9.3%나 늘었어요. 영업이익도 54억 달러로 14.7%나 급증했어요. 하지만 다른 유통기업들의 형편이 코스트코와 비교하면 열악합니다. 이런 사정에서 직원 이탈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임금 인상을 단행할 경우 경영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미국 내 전자기기 최대 판매 매장을 보유한 베스트바이는 코로나19에도 견고한 매출을 기록했지만 온라인 사업 비중이 커지면서 이달에만 직원 5,000명을 해고했습니다. 아린드 라지트 듀브 매사추세츠 경제학 교수는 CNN의 코스트코의 움직임이 월마트, 아마존과 같은 경쟁업체 고용주에게 최저임금을 16달러로 맞추도록 압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개인정보 침해, 틱톡 1,000억 원에 합의됐네요. 전 세계에서 9억 명의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틱톡의 미국 내 이용자는요, 1억 명 이상에 이릅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틱톡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중국에 유출할 수 있다면 바이트댄스의 틱톡 미국 사업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존 바이든 행정부는 10일 연방법원에 이 행정명령을 집행을 무기한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했죠. 유료 시청 가구 급감에 AT&T, 디렉TV 판다고 하네요. 자, 우리나라도 케이블이 잘 안되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보네요. AT&T 측 대변인은요, 미국의 유료 TV 시청 가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등 우리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고 CNN 방송의 매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인기를 얻으며 디렉TV 회원수는요, 지난해에만 300만 명이나 줄었다고 하네요. 7년 만에 돌아온 화나 김승현 글로벌 친환경 대전 참전하나고 하네요. 자, 김 회장이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회사는요, 화나 주식회사, 지주회사죠. 화나솔루션, 화나건설 세 곳입니다. 화나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7개 계열사를 두고 있는데요. 이들 중 김 회장이 적을 두는 선택받은 세 곳은 어디입니까? 자, 화나는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입니다. 김 회장이 지분 22%를 보유하고 있고요. 사업적으로는 방산화약 기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952년 한국화약, 지금의 화나로 시작해 그룹의 뿌리가 되는 곳인데요. 김 회장은 여기에 이름을 올려 항공우주와 방위사업 부문 글로벌 확장에 주력할 예정이고요. 항공기 엔진과 레이더 등의 사업을 하는 하나 에브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등 기계 부문 회사들이 하나 계열사로 있습니다. 김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미래 모빌리티, 항공우주, 그린 수소에너지, 디지털 금융 솔루션 등 신규 사업에서도 세계를 상대로 미래 성장 기회를 선점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하나같이 김 회장이 아들들이 직접 챙기고 있는 분야네요. SK그룹 오너일가 2천억 규모의 SK 주식 매도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SK 투자하려고 마음 먹거나 했다면 좀 잘 보세요. SK그룹의 최재원 SK 추석 부회장과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 자녀들이 총 2천억 원에 가까운 규모의 SK 주식을 최근 처분했습니다. 인기 식은 베트남 증시, 증권가 가격 메리트 주목할 때라고 하네요. 베트남 펀드에 투자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베트남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데다 올해 전반적인 신흥국 우위 속에 다른 신흥국과 비교해 가격 매력이 커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6.8%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중원 현대차 연구원은 베트남 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연초 급락했으나 방역 과정이 진행 중이며 백신 보급도 예정돼 있어 향후 신흥국 증시와 벌어진 갭을 하나로 좁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초 신흥국 증시는 30%, 베트남은 18% 오르는데 그쳐 상반기 중 베트남 증시는 10%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네, 오늘까지 알파균의 경제 뉴스 돌아봤고요. 알파균의 경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거나요. 밴드에서 알파균 검색하시고 들으시고요.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